안녕하십니까. 어제 신규 확진자 수가 985명 발생했습니다. 여전히 900에서 1,100명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정부가 백신 화이자와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확보한 양은 얼마나 되는지, 그렇다면 접종은 언제쯤 가능한지 백신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TBS 특보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서울시 상황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 그리고 주요 대응책들 살펴봅니다. 유민호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약 1시간 전 방역당국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985명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확진자 수가 일단 1,000명 아래로 내려갔지만 확산세가 꺾였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외 유입을 뺀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모두 955명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 가장 많은 3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에서는 277명, 인천에서는 53명이 발생했습니다. 수도권을 빼면 경북에서는 50명이 확진됐고 충북 46명, 부산에서도 43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국 모든 광역단체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방위적인 전국적 확산세가 이어갔습니다. 네, 수도권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저기에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중환자나 사망자 수를 비롯한 다른 지표는 어떻습니까? 네, 어제 하루 사망자는 모두 17명 발생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위중하거나 중증 상태에 빠진 환자도 291명으로 300명대에 육박했는데요. 확진자도 확진자지만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감염에 취약한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는데요. 환자 대부분이 고령에다가 기저질환까지 있어서 방역당국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규모도 200명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고 당분간 사망자 증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전국에 있는 식당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이 됐죠. 스키장과 관광명소를 비롯해 폐쇄하는 조치도 이루어졌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가죠. 네, 수도권에선 어제 0시부터 시행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 건데요. 식당들은 5인 이상 예약을 받을 수 없고 5명 이상이 함께 식당에 입장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스키장과 눈썰 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과 전국의 해돋이 명소도 폐쇄했습니다. 방역당국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러한 조치의 의미는 4명까지 모이면 안전하다, 괜찮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모임의 인원이 소규모라고 해서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없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은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셔야 하며 특히 5명 이상의 모임은 위험성이 무척 크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의 모임 금지, 스키장 폐쇄와 같은 강화된 핀셋 방역 대책에 대한 내용은 잠시 뒤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오늘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네, 서울에서는 어제 하루 314명이 확진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도 16,000명을 넘어섰는데요. 우선 어제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8시간 동안 보고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금천구 교회와 관련해 3명이 추가 확진됐고 구로구 요양병원, 중국 콜센터 관련 2명이 추가로 확진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 식당과 병원, 보험회사 등 기존 집단 감염 사례가 주로 이어졌는데요. 또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아 조사 중인 환자도 92명이나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찾아가는 이동식 선별진료소 운영을 시작했다고요. 어떤 내용인지 마지막으로 살펴보죠. 네, 서울시가 고위험군 대상 선제검사를 위해서 이동식 선별진료소를 어제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제검사가 필요하지만 이 교대 근무나 움직일 수가 없어서 검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조치입니다. 어제 택배 노동자 약 8,000명이 일하는 송파구 장지동 소재 서울복합물류센터에서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마로니에 공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또 서울메트로 9호선 차고지에서 대중교통 종사자들을 위해 자발적 선제검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대책본부에서 TBS 유민호입니다.
네, 보도본부 유민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도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눠볼 거냐면요. 일단 지금 현 상황 짧게 한번 살펴보고 오늘 아침에 백신 계약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백신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바이러스 변이에 대해서 이런저런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아울러서 정부가 내놓은 핀셋 대책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오늘 확진자 수는 1,000명 이하로 나왔습니다. 사실 수목금토의 그 경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수목금토가 중요한 데다가 이번에는 900에서부터 1,100명 사이를 오가는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박스권을 탈출해서 위로 갈 경향성은 굉장히 크지만 아래로 내려오기에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혹시 한번 탈출하더라도 순식간에 박스권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900에서 1,100명을 오가는 예.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하지 않으면은 이 박스권을 벗어나면서 위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자체가 통제가 가능하다 또는 통제가 될 거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악화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예. 핀셋 방역을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지 이것을 극단적으로 떨어뜨려서 완화시킨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기조로 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기조로 어떻게 하면 악화되지 않을까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지금 정도 수준의 확진자가 나와도 우리가 이렇게 겨울을 나도 괜찮다라는 얘기신가요? 우선 하나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는 내년 4월 말 정도까지 지금부터 오늘부터 내년 4월 말까지가 지금까지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터널을 어떻게 지날 거냐. 첫째 하나는 할 수만 있으면 지금 이 박스권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내려가기는 어렵다 그랬잖아요. 첫째 하나는 이 박스권을 어떻게 유지할 건가. 두 번째는 극단적으로 사망자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예. 것이 중요합니다. 단지 박스권을 유지하는데 사망자가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러면은 방역에서 올바른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지금의 사망자가 하루에 17명에서 20명을 오가고 네.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 자릿수로 떨어뜨릴 것인지 위중증 환자를 그러니까 떨어뜨려야겠죠.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것이 이번 겨울을 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드라마틱하게 확진자 수를 줄일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위중 중증 환자를 어떻게 감소시키고 사망자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지표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감염 불분명 환자의 비율이라든지 감염 재생산 지수라든지 이런 지표들은 어떻습니까, 현재? 네, 일단은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의 비율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수준입니다. 보통 한 20%에서 25% 정도대를 유지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30%대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 정도를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였는데 이제는 3명 중에 1명이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이기 때문에 감염 경로를 잘 모르면 확진 환자의 역학조사라든가 아니면 그 확진 환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의 비율을 줄이는 것이 필요한데 좀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빠른 시간 내에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의 비율을 줄이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 이제 그런 상황이 이미 와버렸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방금 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00명에서 1,100명대의 박스권 밑으로 확진 환자 숫자를 드라마틱하게 줄이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할 수 예.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간에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인데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2월 달에는 2까지 갔었어요. 이 초에요? 겨울 12월 초에는 초에. 그런데 지금 그게 이제 1점 몇 대 이제 밑으로 이제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은 1 밑으로 내려가야 이제
그 상승세가 아니라 하향세로 이제 네. 확진 환자 숫자들을 맞출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아직까지는 1m로 떨어질 가능성도 네. 굉장히 난망해 보이고 이 상태로 어쩌면 계속해서 겨울을 나야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 비율이라든가 혹은 감염 재생산 지수 같은 것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에서는 핀셋 방역을 하더라도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핀셋 방역이라는 것은 사후적인 것이거든요. 예. 지난 11개월의 유행 기간 동안에 집단 감염이 일어났거나 국내외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곳들을 우리가 핀셋 방역을 하는 것인데 네. 이렇게 바이러스 지역사회의 바이러스의 밀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덩달아서 뭐 감염 재생산 지수라든가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 비율 같은 것이 높아지면 기존 11개월 동안은 전혀 문제가 없었던 어떤 곳에서 또 다른 집단 감염이라든가 바이러스 전파 사례가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확진 환자 추이를 높이는 영향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핀셋 방역을 강조하는 것 한편으로는 원칙 그러니까 이동량과 접촉량을 줄이고 또 지난 11개월 동안 여러 가지로 방역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마스크를 얼마나 잘 착용하도록 할 것인지를 같이 가야 지금의 방역 조치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대책 얘기해 주셨으니까 관련해서 그러면 이거부터 여쭤보죠. 뭐 일단은 감염 재생산 지수는 12월 초보다는 떨어지고 있으나 안심할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고 수도권이 핀셋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역시 일부는 3단계 이상에 준하는 그런 방역 강화 조치를 내놓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혼란을 좀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게 그렇다면 단계는 왜 나눠놨냐. 세부 지침이 좀 너무 자주 바뀌는 거 아니냐. 헷갈린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현재 방역 조치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는 방역 당국의 방역 조치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이유가 있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하나는 중대본은 3단계를 가지 않았다. 예.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0시 기준으로 전국 토에 5명 이상 모이지 않는 조치는 3단계에서 훨씬 많이 나간 예. 3.5단계 정도의 조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역 당국은 3단계를 가지는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에서는 3.5단계가 시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엇박자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민들이 방역 조치를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나머지 하나는 어떤 거죠? 예, 나머지 하나는 자, 이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방역 당국만의 조치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방역이 효과를 내려고 하면은 전 국민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협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설득이 돼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번에 2.5단계에서 그때도 2 플러스 알파 단계나 단계 조치에 없는 것을 사용하거나 그때도 제가 한번 지적이 그걸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언제나 방역 당국은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국민이 설득돼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방역 당국이 뭔가 상당히 좀 잘못하고 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방역 당국이 향후에는 이런 좀 우를 범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좀 더 신뢰를 줄 수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보다 더 자발적으로 예. 설득되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다른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대응했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국이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당국은 3단계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3단계 조치만으로는 안 되니까 당국이 일단 사과를 하고 예. 3단계 플러스 알파나 3.5단계를 가기 때문에 국민의 협조를 구한다든지 하는 네. 그런 설명이나 그런 이해, 그런 사과 이런 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이런 방구가 없이
당국은 3단계를 아직도 가지도 않았는데 실질적으로는 3.5단계를 가는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들은 이런 정책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사실 꼼수를 부리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식당 같은데요. 연말이니까 예약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4명씩 나눠서 8명이 일행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식의 댓글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식으로 예약을 하고 또 영업을 하고 있는 식당들이 이제 있는 곳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일단은 식당에서도 일행으로 보이는 5명 이상의 예약 손님들을 받아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5명까지는 괜찮은 건가요? 아니요, 4명까지만 4명까지. 괜찮습니다. 4명까지만 괜찮고 이제 5명 이상은 부터는 안 된다. 예약 자체를 예. 받지 말아야 되고요. 혹시 4명씩 예약해가지고 네. 8명의 일행으로 보이는 손님들이 왔으면은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 이격을 확 늘려서 사실은 같이 모임을 하는 효과가 없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식당에서는 모든 식당들을 다 단속을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명씩 예약을 받은 다음에 이제 가까운 자리로 이렇게 착석을 시켜가지고 사실은 8명이서 같이 모임을 하게끔 하는 것들을 허용하는 변칙 사례들이 예. 이미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발견이 되고 있어서 예. 방역당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윤태호 국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4명 이하에 허용을 한 것이 4명 이하는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 4명 이하도 가족이 아니면 모이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예. 따로 강조를 한 것도 그런 변칙 사례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전문가는 이런 답답함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라고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면 시민들은 아 그래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 빼고 나머지는 할게 라는 식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만 가능하다라고 메시지를 내놓으면 아 가능한 것 외에 다른 것들은 다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인식을 하니까 이런 식의 좀 방역 메시지와 관련된 좀 약간의 그런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게끔 하는 네. 전략 같은 것도 필요한데 지금 정부가 그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있는 것이 좀 답답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에도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제가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왜 국민의 협조가 중요하냐 하면 이거거든요. 자, 봅시다. 지금 4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5명부터 안 된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은 4명이 모임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밀집도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5명 이상부터 모이지 말라는 거지. 4명이 테이블에 각각 앉았을 때 여러 테이블을 점유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방역의 상식으로 예를 들면 테이블이 안에 4개가 있다 그러면은 대각선으로 하나씩만 허용이 되는 2 테이블만 사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예. 그죠? 그런데 지금 이런 데 대한 얘기는 전혀 없이 단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왜 협조를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은 자, 모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모든 사업장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국민들도 스스로 나서서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예를 들면은 경찰서 같은 데 전화해서 지금 예. 방역 조치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 이런 데 대한 시민 의식의 발휘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역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방역은 어떻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방역 당국이 정한 거를 그거는 지키되 말하지 않는 거는 해볼까 이런 생각들이 그냥 팽배해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경제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서 예.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방역의 실효성을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식당의 밀집도에 대한 기준이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몇 제곱미터당 몇 제곱미터당 한 명 이런 식의 예. 기준이 있기는 한데 사실은 그런 기준들을 직관적으로 현장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적용을 하기에는 시민들이나 그리고 자영업자들이나 다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테이블이 몇 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몇 테이블 이상은 손님들을 받을 수 없다라고 정해준다든지 아니면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에는 항상 2 테이블 정도의 이격이 필요하다라고 정해준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몇 제곱미터, 50제곱미터당 1명 이런 식의 기준만 내놓으면은 사실은 그런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기는 굉장히 난망한 일이겠죠. 이렇게 와닿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죠. 네네. 테이블당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자, 그러면 일단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 있습니다. 가족인데 연말연시 맞아서 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뭐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모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주소지가 다른 가족은 네, 주소지가 만날 수가 다른 가족 없다.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다둥이 가족은 어떡하느냐.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쌍둥이나 뭐 네. 새쌍둥이 이런 식으로 네. 하면은 한 가족만 5명, 6명, 7명이 되는데 그런 가족들이 가족 모임을 갖는 것도 금지가 되는 것이냐? 가족은 금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주소지에 그 주민등록 그 등본상 같은 주소지에 같은 네. 세대로 묶여 있는 가족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설사 적발이 된다고 예. 하더라도 거기서 확진 환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대가 다른데 네. 예를 들어서 어머니 생신, 아버지 생신이라서 아무리 집이 가깝다고 예. 그래서 같이 모이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제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들이 지금 막 시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한 예. 가지 덧붙이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사적 모임 금지가 강조가 되면서 이제 그런 공적 모임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사회적인 이동량과 접촉량을 줄이려면은 어쨌든지 간에 가능하면은 기업들이 협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전자 공장 라인이나 현대자동차 공장 라인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갈수록 비대면 서비스에 이런 상황일수록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택배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숫자들을 3분의 1로 확 줄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업무에 큰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도 네.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종의 경우에는 예. 그리고 그런 여력이 있는 중견 이상의 기업들의 경우에는 3분의 1이라고 하는 기준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예. 좀 더 방역에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에서 하는 업무의 상당 부분은 재택이 가능하고 그리고 재택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된다라고 하는 중견 이상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한 3분의 1이라는 기준보다도 더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5분의 1이라든지 아니면 뭐 7분의 1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실제로 직장을 나와서 일하는 분들의 비율을 확 줄여줘야 예. 재택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재택을 할 수 없는 업종의 분들이 직장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좀 숫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예. 방송을 뭐 화상으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습니다. 갑자기 저희 프로그램에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정부의 격상과 관련해서 이번 주말에 3단계를 갈 건지 말 건지 어제 저희가 잠깐 얘기 나누긴 했습니다만 한쪽에서는 격상하면 다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한 번에 그냥 짧고 굵게 격상시켜서 다 같이 그냥 쉬는 그런 시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의견이 좀 갈리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지금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 완전 잘못, 이거 소위 말해서 착각이라고 보는데요. 뭐냐 하면 이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3단계 조치는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3단계 조치는.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3단계 조치는 전가의 보도도 아니지만은 만병통치약도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3단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3단계는. 지금 현재의 3단계를 가잖아요. 효과가 저는 없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의 3단계는 그냥 가나 마나 하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뭐냐 하면은 지금 국민들께서 3단계를 짧고 굵게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3단계는 방역 당국이 정해놓은 3단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독일 같은 데서 정해놓은 걸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우리식으로 굳이 얘기해야 한다고 하면은 4단계나 단계가 없죠. 그러니까 4단계나 5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완벽한 봉쇄.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지금의 3단계는 3단계가 아니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거의 4단계나 5단계인데 내용적으로는 뭐냐면 이거예요. 비필수 인력을 제외한 직장의 모든 사람들이 재택 근무를 한다. 이겁니다. 2주 동안.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단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짧고 굵게를 말씀하시는 국민들은 지금 우리 당국에 정해놓은 3단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독일이나 영국에서 얘기한 그 봉쇄 단계를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하게 되면은 확실히 효과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계는 가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방역 당국이 정해놓은 3단계 조치가 아니다. 그 3단계를 가서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다만 효과를 기대한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없지만은 4단계나 5단계를 가는 비필수 인력을 제외한 국민의 모든 분들이 대부분 재택근무를 2주일 동안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확실한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는 한국판 단기 셧다운이죠. 그러니까 2주나 3주 동안 네. 방금 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다 재택을 하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제 공장 라인이 서는 것까지도 네네.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식당 문을 열어는 뒀잖아요. 예. 근데 이런 조치가 되면 그냥 식당 문을 이제 아예 닫아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2주나 3주 동안을 버텨보자. 그러면 확산세가 좀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분명히. 그런데 그런 조치를 했을 때 과연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쨌든 방역 성공을 내세웠었던 이제 우리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담, 행정적인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그런 조치를 할 만한 상황도 우리나라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런 조치를 해도 효과는 있다고요. 분명히 네.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긴 턴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4월 말까지 네. 긴 턴을 그 얘기했잖아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2주 네. 셧다운 해도 아직 겨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언젠가 또 이게 스멀스멀 나와서 또 그렇습니다. 확진자 폭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월 말까지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없는 4단계나 5단계를 2주일 동안 했잖아요. 예. 확실히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2주일을 지난 3주째나 4주째면은 다시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시 환자는 1000명대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겨울 끝자락까지는 계속 그럴 거기 때문에 과연 짧고 굵게가 이게 현실성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2주일이나 3주일 동안 잡는다고 해서 또 더 긴 구간인 4월 말까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근데 있는 이제 겁니다. 그것의 장점은 있지 않겠습니까? 의료계의 부담은 좀 줄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그런 기간 부분은 동안에서는 있습니다. 좀 네. 뭔가 우리가 다시 재정비를 하고 의료계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의료계에서 예. 지금 가장 이제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이제 확진 환자 숫자가 좀 줄어들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의료계에 엄청난 부담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 그 의료계 부담이 좀 줄어들면 그 시기 동안에 뭔가 정비를 하거나 예. 대책을 마련할 시간은 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큰 의미가 그치. 없는 게 누가 어쨌든 그렇죠. 정부나 네. 정치권이라던가 정부에서 그런 식의 뭐 유럽이나 미국의 그 봄의 동부에서 보였던 강력한 봉쇄 조치를 실시할 정치적 행정적 여력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 백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정부가 화이자 그리고 얀센 이렇게 두 회사와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떤 건지 일단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사실은 이미 이제 예고된 이제 계약건인데요. 이제 정부가 3,400만 명 분 정도는 제약사와 직접 계약을 해서 구매를 하겠다라고 이미 밝혀놓은 상태였고 그 3,400만 명의 이 포트폴리오는 예. 화이자 1,000만 명, 모더나 1,000만 명,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 존슨앤존슨, 얀센 40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화이자와 그리고 존슨앤존슨, 얀센과 이제 계약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올해 안에 화이자 계약을 마무리 짓겠다라고 지난번에 약속을 한번 한 네네. 적이 있거든요. 정부가 서둘러서 이제 계약건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화이자 1,000만 명분 그리고 존슨앤존슨, 얀센은 원래 계획은 400만 명분이었는데 200만 명분이 더 추가가 되어가지고 600만 명분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입 시점은 얀센 같은 경우는 내년 2분기까지 수입을 해서 2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하겠다라고 예. 밝혔고요. 그리고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수입을 해서 하반기에 접종이 시작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이런저런 경로로 취재를 해본 바로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설사 화이자는 계약을 했고 모더나가 1월까지 계약을 하지만은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연말까지 내년 연말까지
약속된 물량이 제대로 우리나라에 공급될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보다 먼저 계약을 하고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연합 국가들이나 일본 같은 곳에서도 예. 지금 계속해서 부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어요. 화이자나 모더나의 메신저 RNA 백신이 예. 제때 약속한 기한에 물량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네. 조금 뒤늦게 계약을 성사시키는 우리나라가 물량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입니다. 두고 봐야 되는 물량을 거군요. 확보하더라도 굉장히 적은 물량만 확보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아스트라제네카나 뭐 모더나, 화이자 백신과는 달리 얀센은 조금 뒤처져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이 얀센 백신은 어떻습니까? 얀센 백신은 기술적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예. 이 백신들하고 다 기술적으로 유사합니다. 이 백신들은 다 이제 아데노바이러스라고 하는 곳에 정보를 집어넣어서 이제 백신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제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은 얀센인 경우에는 임상이 완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긴급 승인도 예. 아직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얀센은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지금까지의 결과는 한 번만 접종을 합니다. 한 번만. 딴 예. 거는 대부분 다 두 번을 네. 접종하잖아요. 얀센은 한 번만 지금 접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긴급 임상을 받을 때는 두 번 접종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 번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콜드 체인이 2도에서 8도. 그러니까 화이자나 모더나와는 좀 다르죠. 예. 거기에다가 기술적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유사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고 하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라고 하는 감기 바이러스를 이용한 거고 이 얀센인 경우에는 사람 아데노바이러스라고 해서 사람에게 일으키는 감기 바이러스인 26번 계열을 가지고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유사한데 아스트라제네카와 실질적으로 바이러스는 침팬지 거와 사람 거에서 약간 다르고 화이자와 모더나와는 완전히 기술적으로 다르다. 거기에다가 접종은 한 번만 하고 콜드 체인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효능은 어떨까요? 효능은 상당히 뛰어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은 이미 이 기술은 한 20, 30년 전부터 미 육군 또 미 병사들에게도 사용이 된 그런 백신 기술이고 에볼라 기술에게도 적용된 적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효과도 비교적 뛰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연령에 따라서는 효과가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까 하는 거는 예. 아직은 데이터가 정확히 안 나왔기 네네.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이제 생각합니다. 그 현재까지 나온 이야기로만 이제 놓고 보면 전문가들의 이 토론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 이제 존슨앤존슨 얀센 백신 같은 경우는 방금 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다르게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가 아니라 사람 아데노바이러스를 활용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백신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요. 고령자 중에 일부에게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임상시험 과정에서의 결과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령자일수록 감기를 알아본 경험이 많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고령자 중 감기를 알아본 경험이 많은 고령자 중에서 분명히 이 바이러스 백신 전달체로 사용하고 있는 아데노바이러스 감기를 알아본 적이 있고 그 아데노바이러스 감기를 알아본 적이 있는 고령자의 경우에는 아데노 백신의 바이러스 유전자를 전달하는 아데노바이러스가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그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효과가 제대로 듣지 않는 경우가 일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게 백신 전체 효능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변수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 결과가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사실 백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렇다면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설 교수님한테 시간상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시나리오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크게 네 가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첫째 하나는 백신은 언제나 안전성이 제1입니다. 그러니까 예.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효과가 좋으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량입니다. 가능하면 많은 물량. 이 물량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네 번째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대규모로 시간적으로 볼 때는 최단 기간에 대규모로 접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규모로 한꺼번에 접종을 못하고 찔끔찔끔 접종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접종을 한 분들은 효과가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계속 확산을 일으키고 있고 또 일부 물량이 되어서 이쪽 분들을 할 때는 우리가 지금 이 백신에 먼저 맞은 사람들. 먼저 맞은 사람들에게서
면역 지속 시간을 모르거든요. 예. 이게 혹시 짧을 경우에는 다시 그 면역 기능이 해제가 되면서 백신을 안 맞은 사람으로 편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 면역을 형성하려고 하면 아까 물량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가능하면 짧은 시간 내에 대규모로 접종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첫째 안전, 두 번째 효과, 세 번째 물량, 네 번째는 신속한 대규모 접종 이 네 가지가 집단 면역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그렇다면 있습니다. 지금 이미 접종을 시작한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런 그 속도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생각만큼 그렇게 빠르게 물량을 공급을 못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네 번째 기준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맞았는데 6개월 후에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맞고 그러면은 그 6개월 동안에 백신의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게 아직 나오지 않은 거고, 네, 항체 그분들 지속 같은 기간이 얼마나 경우에는 되는지요? 또 이제 예. 문제가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존슨앤존슨 얀센 백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백신들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까다로운 콜드체인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물량을 좀, 한꺼번에 예.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뿌려서 전국의 보건소나 전국의 병원에서 한꺼번에 접종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존슨앤존슨, 얀센 백신이 지금 인류의 집단 면역 형성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백신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뭐 백신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친 거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데 그런 불안감은 사라질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네. 교수님. 그건 전혀 잘못된 네. 이야기고요. 예.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국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할 때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아나필락시스가 네. 2건이 생겼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10,000건 중에 1건 정도 생기는 것은 별 대수롭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증 부작용도 10,000건 중에 1건이 작지가 않습니다. 우리 국민 5천만 명에게 접종을 했을 경우에 5,000명이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1억 명에게 접종하면 10,000명이나 중증 부작용을 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면 방금 제가 영국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 모더나인 경우에 미국에서 첫 접종을 할 때 간호사분이 접종을 받으면서 생중계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분이 접종을 하면서 쓰러져 버렸거든요. 어지럽다고 졸도를 했거든요. 하면서, 예. 그러는데 만일에 우리가 생중계로 이게 만일에 보도로 나갔다 그러면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저 백신을 도대체 뭘 믿고 도입했냐고 이때는 국민 정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예. 또 하나는 싱가포르에서 4개월 전에 굉장히 환자가 많이 나올 때 서둘러서 화이자 백신 도입을 결정을 지어가지고 화이자 백신이 지금 싱가포르 본토에 와 있어요. 네. 와 있는데 싱가포르이 접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접종을 안 하느냐 하면 싱가포르에 지금 거의 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보다 비싼 화이자 백신이 와 있는데 국민들이 접종을 안 하고 있다. 당국이 접종을 안 하고 있다. 이상하잖아요. 예. 왜 이상하냐? 이제는 안전성이 더 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나 미국의 접종을 지켜보면서 우리도 안전하다고 하는 게 확인이 되면서 네. 되어야 접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어느 정도 통제가 될 때는 제일 먼저 나가고 있던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우리 수준에 제일 맞는 백신을 도입한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1,000명씩 나오면서 더더구나 몇 개 국가가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 접종을 맞는 것을 실중계를 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지시는 예.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전혀 불안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국은 나름대로 상당히 잘하고 있고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우리 수준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고려를 할 때 상당히 잘 선택한 거다. 또 하나는 약간의 노력만 기울이면 우리 국가에서 1억 명 분량도 쉽게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 생산 기지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 국민에게 한꺼번에 접종을 한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런 점에서 볼 때는 국민들께서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내년 정도에 대해서는 네. 한국 정부가 계획이 있었구나.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 기업에서
국내에서 약속한 물량이 연간 생산 물량이 5억 명 분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아스트라제네카는 1,000만 명 분만 확보하기로 했었는데 사실은 계약 조건을 좀 바꿔가지고 여러 가지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국내에서 생산된 연간 5억 명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1억 명분을 우리가 확보를 하면은 우리나라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효과성이나 안전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면 그걸로도 빠른 시간에 접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계속 봐 오셨으면 설 교수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역 당국의 방역 대책이나 이런 데 대해서 비판의 소리도 아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백신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우리나라 방역 당국이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드리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안전성과 효과 거기에다가 그 충분한 물량을 얼마나 단시간에 대규모로 접종할 수 있는가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정부가 잘 하고 있고 불안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2월, 예. 3월까지 가서도 비판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서울시민 누구나 익명으로 무료 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증상이 없어도 검사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TBS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